안녕하세요. 사연의 조각들을 찾아주신 여러분. 저는 올해 70, 경기도 화성에 사는 박말순이라고 합니다. 제게는 60년을 가족처럼 기댄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인연이 어떻게 부서져 내렸는지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날은 유난히 벚꽃이 좋았어요. 동탄 센트럴파크 벤치에 앉아 있는데 저 멀리서 정희가 걸어오더군요. 제 60년 지기 친구 최정희 말입니다. 반가운 마음에 손을 흔들려는데 제 앞에 선 정희의 첫 마디가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말순아, 너희 아들 망했다며? 순간 세상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귀를 의심했죠. 하지만 정희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말을 이었어요. 소문 다 났어. 진호 사업 부도 나서 빚더미에 앉았다며? 쯧쯧 어쩌다 그렇게 됐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아들의 실패가 이 친구에게는 그저 시장 좌판의 가십거리밖에 안 되는구나. 수치심과 분노가 뒤엉켜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싸늘하게 말했어요. 그래, 우리 우정은 오늘 여기까지인가 보다. 다시는 보지 말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흩날리는 벚꽃잎들이 마치 우리 우정의 조각들처럼 느껴졌던 참 서러운 봄날이었습니다. 정희와 제가 처음 만난 건 국민학교 3학년 때였어요. 그해 여름 화성에 엄청난 홍수가 났었죠. 저희 집이 물에 잠겨 오갈 데가 없어지자 정희네 아버지가 저희 식구를 집으로 데려가 주셨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한 이불을 덮고 꼭 손을 잡고 잠이 들었어요. 무서움 속에서도 그 작은 손의 온기가 어찌나 따뜻하고 든든하던지. 그 밤이 우리 60년 우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서로의 첫사랑도 찢어지는 가난도 자식들 커가는 모습도 전부 함께 겪었죠. 제가 좋아하던 남자를 정희가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아 슬쩍 마음을 접었던 일도, 정희가 시집살이로 고될 때 밤새 함께 울어주던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가족 그 이상이었어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정희와 절교하고 나니 세상에 저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텅 빈 집안에 앉아 있으니 온갖 생각들이 저를 괴롭혔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아들 진호가 헬쑥한 얼굴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창업했던 회사가 잘못되어 큰 빚을 졌다고요. 자존심 때문에 차마 저에게는 말을 못했다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데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희의 말이 그 잔인했던 말이 사실이었던 겁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의 등을 두드려주며 말했어요. 괜찮다, 아들아. 괜찮아. 이 엄마 연금이라도 보태서 같이 해결해보자.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시커멓게 타들어 가는 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뒤 장을 보러 나간 시장 한복판에서 정희와 딱 마주쳤습니다. 피하고 싶었지만 피할 수가 없었죠. 정희가 저를 보더니 또 한 소리 하더군요. 꼴 좀 봐라. 아들 그렇게 되고 나니 잠은 오니? 그 순간 참았던 모든 것이 터져 나왔습니다. 너는 친구 아들이 망한 게 그렇게 즐거워?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저도 모르게 언성이 높아졌고 주변 사람들이 힐끔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도 지지 않고 소리쳤죠. 사실을 말한 게 뭐가 잘못이야. 그날 우리는 시장 한복판에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결심했어요. 이제 더는 정희와의 과거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내 인생을 내 두 발로 다시 찾아야겠다고요. 그 길로 처음 복지관에 발을 들였습니다. 복지관 생활은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급식 도우미 봉사도 하고
아이들 돌봄 자원봉사도 시작했죠. 하루는 한 꼬마 아이가 제게 다가와 말하더군요. 할머니, 우리 할머니랑 닮았어요. 보고 싶다. 그 작은 아이를 품에 안아주는데 꽁꽁 얼었던 마음이 조금씩 녹는 것 같았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경자 씨는 제게 좋은 말벗이 되어 주었어요. 제가 정의 이야기를 털어놓자 그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60년 인연이면 보통 인연이 아닌데 한 번쯤 다시 만나서 이야기해보는 건 어때요? 차마 그럴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복지관 교육장에서 정희와 우연히 다시 마주쳤습니다. 서로를 발견한 순간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쳐다보기만 했죠. 아직 우리 사이의 앙금은 너무나도 깊었습니다. 정말 이상한 우연이었습니다. 복지관 앞에서 정희의 며느리인 선희 씨와 마주친 겁니다. 안색이 좋지 않아 어디 아프냐고 물었더니 그 애가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어요. 어머님, 사실 저희 집도 사업이 망해서 너무 힘들어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정희도 저와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었던 겁니다. 그 모진 말들 속에 어쩌면 저와 같은 아픔을 감추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정희가 왜 그렇게 날카로웠는지, 왜 남의 상처를 후벼 파면서까지 제 속을 긁어댔는지. 차마 정희 얼굴을 직접 볼 자신은 없었습니다. 대신 아들 진호에게 조용히 부탁했어요. 정희네 아들 상민이가 일자리를 알아본다 하니 혹시 우리 아들 회사 쪽에서 면접이라도 볼 기회를 줄 수 있겠냐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밤마다 편지를 썼다 지우기를 반복했습니다. 편지지는 항상 정희야 그 두 글자에서 멈춰 섰습니다. 제 체면과 자존심이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상처받았던 기억과 후회스러운 마음이 밤새도록 저를 괴롭혔죠. 그러다 문득 수십 년 전 홍수가 났던 그 밤이 떠올랐습니다. 낯선 집에서 두려움에 떨던 정희의 손을 먼저 잡아주었던 건 바로 저였습니다.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얼마나 큰 용기인지, 그리고 그 온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희 아들 상민 씨의 면접 일정이 잡혔다고요. 저는 밤새 썼다 지우던 편지 한 장을 곱게 접어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집을 나섰죠. 하지만 그 편지를 우체통에 넣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그 공원 벤치에 다시 앉았습니다. 봄바람이 부드럽게 뺨을 스치더군요. 손에 쥔 편지 봉투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아직 모든 게 끝난 건 아닐지도 모른다고 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사연 위조각들 구독자 여러분, 저는 한 그룹의 회장 사모님으로 한 남자의 아내로 또 한 아들의 어머니로 평생을 살아온 최숙희라고 합니다. 남들이 보기엔 저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부러울 것 없는 여자였겠죠. 하지만 이 대저택의 안주인이라는 제 이름 뒤에는 늘 그림자라는 또 다른 이름이 붙어 다녔습니다. 유능했지만 냉정했던 남편의 그림자, 그리고 하나뿐이지만 무능력했던 아들의 그림자. 저는 그들의 빛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인생이 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던 어느 날, 제 아들 민혁이가 결혼을 하겠다며 한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오유라.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지만 보석처럼 빛나던 아이였죠. 예쁘고 똑똑하고 야망 있는 며느리. 저는 그 아이가 우리 가문에 새로운 활력이 되어줄 거라 믿었습니다. 제 어리석은 착각이 이 집안을 통째로 지옥으로 몰아넣을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며느리 유라는 완벽했습니다.
병든 제 남편 박 회장을 제 친딸보다 살갑게 모셨고 능력 없는 제 아들 민혁이를 밤낮으로 내조하며 회사에서 조금씩 자리를 잡게 만들었죠. 저는 그런 며느리가 마냥 고맙고 대견했습니다. 어느새 집안의 모든 대소사는 며느리의 손을 거치지 않는 일이 없었고 남편조차 저보다 며느리를 더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조금씩 제 집에서 유령 같은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불길한 의심이 싹트기 시작한 것은 석 달 전부터였습니다. 밤마다 남편의 방에서 제가 쓰는 것과는 다른 아주 짙고 관능적인 며느리의 향수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처음엔 그저 병간호를 하다 냄새가 뱉겠거니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횟수가 잦아지고 며느리가 남편의 방에 들어갔다. 나온 다음 날이면 남편의 혈색이 이상할 정도로 좋아지는 것을 보며 제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제 눈으로 지옥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새벽녘 갈증이 심해 잠에서 깨어 물을 마시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닫혀 있어야 할 남편의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틈으로 여자의 교태 섞인 웃음소리가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멎는 듯한 공포감에 휩싸여 소리 없이 그 문틈으로 방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봤습니다. 제 며느리 오유라가 얇은 슬립 한 장만 걸친 알몸으로 제 남편의 침대 위에서 그의 몸을 탐하고 있는 광경을 늙고 병든 제 남편은 며느리의 현란한 몸짓에 완전히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습니다. 제 아들의 아내가 제 남편의 침실에서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날 이후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의 추악한 관계를 떠올리면 헛구역질이 났습니다. 저는 당장이라도 며느리의 머리채를 잡고 이 모든 것을 끝내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남편과 아들, 그 두 남자가 모두 완벽하게 며느리에게 홀려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조용히 며느리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는 악마였습니다. 밤에는 시아버지의 여자가 되어 그의 혼을 빼놓고 그 대가로 회사 지분과 재산을 조금씩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제 아들 민혁이에게 돌아가 세상 가장 헌신적인 아내 행세를 했습니다. 제 아들은 그런 며느리에게 완전히 빠져 유라가 우리 집안의 복덩이야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죠. 며칠 뒤 저는 며느리와 단둘이 있을 때 조용히 물었습니다. 세아가 너 어젯밤 아범 방에서 뭘 한 게냐? 그러자 며느리는 그 예쁜 얼굴로 제게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님, 이제 연세도 있으신데 회장님 만족시켜드리긴 힘드시잖아요. 제가 대신 집안의 평화를 위해 봉사하는 셈인데 고마워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집안의 진짜 주인은 이제 어머님이 아니라 저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저 악마를 내 손으로 반드시 처단하겠다고. 저는 사람을 시켜 제 남편의 침실 천장에 아주 작은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며칠을 기다린 끝에 저는 두 사람의 모든 추악한 행각이 담긴 영상을 손에 넣었습니다. 심장이 갈기갈기 찢기는 것 같았지만 저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복수를 위해서는 더 강해져야 했으니까요. 결전의 날은 남편의 칠순 잔칫날이었습니다. 모든 친척과 회사 중역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남편은 자신의 모든 권한과 재산을 아들 민혁이가 아닌 며느리 유라에게 넘기겠다는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모두가 충격에 빠져 웅성거릴 때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연회장의 대형 스크린에 제가 찍은 그 영상을 재생시켰습니다.
스크린에는 며느리가 시아버지의 옷을 벗기고 그의 몸 위로 올라타는 장면이 소리까지 생생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연회장은 순식간에 비명과 경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며느리 유라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아들 민혁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남편은 충격으로 뒷목을 잡고 쓰러졌죠. 저는 마이크를 잡고 얼어붙은 사람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그토록 칭송하던 제 며느리의 진짜 얼굴입니다. 그리고 저 여자의 더러운 욕망에 노란한 제 어리석은 남편과 아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부로 이 집안의 주인은 바로 저 최숙희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그날 이후 저희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간통과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아들놈과는 연을 끊었습니다. 쓰러진 남편은 병상에 누워 저를 원망의 눈으로 쳐다봅니다. 저는 모든 것을 얻었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제가 한 복수가 과연 옳은 것이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사연의 조각들을 시청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이 제 유일한 친구가 되어 주인공의 선택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사연의 조각들 구독자 여러분, 제 이름은 윤수희, 올해 60입니다. 지금 저는 남편의 병실에 앉아 있습니다. 5년 전 제 남편은 불의의 사고로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저기 저 침대에 누워있는 남편은 규칙적으로 울리는 기계음만이 살아있음을 증명할 뿐 제 눈을 마주치지도 제 손을 잡아주지도 못합니다. 지난 5년 동안 제 세상은 이 하얀 병실이 전부였습니다. 제게 계절의 변화는 창밖으로 보이는 나뭇잎의 색깔이 전부였고 제게 사람의 온기는 간호사들의 사무적인 친절이 전부였죠. 제 인생은 남편의 심장 박동 그래프와 함께 아주 느리고 지루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여자로서의 삶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잿빛 같던 제 삶에 유일하게 색깔을 가진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제 남편의 주치의 40대의 최현석 박사였습니다. 그는 달랐습니다. 그는 저를 그저 환자 보호자로 대하지 않았어요. 제 지친 얼굴을 보며 사모님, 잠은 좀 주무셨어요? 라고 물어봐 주었고 제가 남편의 몸을 수건으로 닦아줄 때면 정말 대단하십니다. 사모님 같은 분은 처음 봅니다. 라며 제 노력을 알아주었죠. 그는 제게 의사이기 이전에 유일하게 저를 사람으로 그리고 여자로 봐주는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그에게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최 박사는 제 건강을 염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손목에 맥을 짚어보기도 하고 어깨가 뭉쳤다며 부드럽게 주물러주기도 했죠. 저는 그저 고마운 의사의 친절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가 제게 처방해준 스트레스 해소에 좋은 약을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저는 그에게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 약을 먹으면 온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최 박사의 목소리가 더 다정하게 들려왔거든요. 그리고 그날 그는 선을 넘었습니다. 밤늦게 남편의 기저귀를 갈고 지쳐 앉아있는 제게 최 박사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사모님도 여자인데 이렇게 메말라가는 걸 더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건 사모님을 위한 제 처방입니다. 의사로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런 종류의 엔도르핀은 사모님의 정신 건강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약에 취해 있었는지 아니면 그의 다정함에 취해 있었는지 저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숨소리 하나 내지 못하고 누워있는 제 남편의 침대 바로 옆에서 제 옷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짐승이 되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죄책감과 한 남자에게 안기고 있다는 쾌락 사이에서 미친 듯이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제 몸은 5년간 잊고 살았던 남자의 뜨거운 체온에 격렬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의 병실에서 다른 남자와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그 후로 우리의 위험한 관계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진료를 핑계로 밤마다 저를 찾아왔고 저는 그가 처방해준 약을 먹으며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제게 이것은 불륜이 아니라 치료입니다 라고 속삭였고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관계를 거부하려는 기색을 보이자 그의 다정하던 얼굴은 순식간에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날 저는 그의 진짜 얼굴을 보았습니다. 사모님, 지금 저를 거부하시는 겁니까? 잊으셨나 본데 사모님 남편의 생명 유지 장치 그거 전부 제 손에 달린 거 알죠? 제가 오늘 밤 기분이 안 좋아서 약물 농도를 조금만 잘못 조절하면 혹은 저 기계가 실수로 고장나면 어떻게 될까요?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천사인 줄 알았던 그는 사실 제 남편의 목숨을 담보로 제 몸을 탐하고 있던 악마였습니다. 제가 먹었던 그 약도 저를 심리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그의 도구였을 뿐입니다. 저는 그의 성노예가 되었습니다. 빠져나갈 수 없는 지옥에 갇힌 겁니다. 몇 달간 저는 죽은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그의 요구에 응하고 그의 앞에서 웃고 뒤돌아서는 피눈물을 흘렸죠.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죽을 수는 없다. 저 악마에게 내 인생을 통째로 내어줄 수는 없다. 그날부터 저는 복수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딸에게 부탁해 아주 작은 녹음기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최 박사가 어김없이 저를 찾아왔을 때 저는 녹음기 스위치를 켠 채 그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그의 요구를 거부하며 그를 도발했습니다. 최 박사님, 이제 정말 못하겠어요. 차라리 남편이랑 같이 죽을래요. 그러자 그는 제 뺨을 때리며 제가 기다렸던 그 말을 똑똑히 내뱉었습니다. 시끄러워. 당신 남편 목숨은 내 손에 달렸어. 내가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사는 거야. 당신 몸도 마찬가지고. 내가 당신한테 하는 이 치료가 없으면 당신은 진작에 미쳐버렸어. 감사하게 생각해. 모든 것이 녹음되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저는 그 녹음 파일을 들고 경찰서나 병원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곳은 제 편이 되어주지 않을 테니까요. 대신 저는 그 파일을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탐사보도 방송국에 제보했습니다. 일주일 뒤 저녁 9시 뉴스에 최현석 박사의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나왔습니다. 존경받던 의사의 추악한 진실, 환자 보호자를 상대로 한 성적 착취와 협박. 그가 제게 했던 모든 말들이 대한민국 전역에 생중계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남편의 전원 수속을 밟고 있습니다. 최 박사는 의사 면허가 박탈되고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에게 어떤 판결이 내려지든 그는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되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아무것도 잃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되찾았고 제 남편을 지켜냈습니다. 이 지옥 같은 싸움은 이제 막 끝났습니다. 사연 위조각들 구독자 여러분, 지금 제 앞에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제 딸이 앉아 있습니다. 임신 8개월, 불러온 배를 쓰다듬으며 행복하게 웃고 있는 내 딸 지연이. 그리고 그 맞은편에는 세상 가장 다정한 남편인 척 연기하고 있는 내 사위 김태민 서방이 앉아 있죠. 겉으로 보기엔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추석 명절 풍경입니다. 하지만 구독자 여러분, 이 따뜻한 식탁 밑에서는 지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역겨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 사위의 뜨겁고 끈적한 손이 제 허벅지를, 제 치마 속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딸의 행복한 얼굴과 저를 바라보며 비릿하게 웃는 사위의 얼굴이 번갈아 보입니다. 이 지옥 같은 순간을 저는 지금 수개월째 견뎌내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내 딸의 남편과 한 이불을 덮는 사이가 되어버렸을까요? 모든 것은 6개월 전 제 외로움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5년. 금지옥엽 키운 딸 지연이를 시집 보내고 나니 텅 빈 집에는 저 혼자만 남았습니다. 처음엔 자유롭고 좋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외로움이 뼛속까지 스며들더군요. 딸은 자기 가정을 꾸리느라 바빴고 제게 오는 전화는 일주일에 한 통이 전부였습니다. 그런 제게 유일하게 다정했던 사람이 바로 사위 김서방이었습니다. 그는 제 친아들보다 더 깍듯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를 해서는 제 안부를 물었고 주말이면 장모님 외로우실까 봐왔습니다 라며 반찬거리를 사들고 찾아왔죠. 저는 그런 사위가 마냥 예쁘고 고마웠습니다. 내 딸이 참 좋은 남자를 만났구나 안심했습니다. 그날은 제가 혼자 김장을 하다가 허리를 심하게 삐끗한 날이었습니다. 딸에게 전화를 했더니 바쁘다며 저녁에나 와보겠다는 대답이 전부였죠. 서러운 마음에 눈물을 훔치고 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김서방이 한달음에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는 제게 괜찮냐고 묻더니 저를 번쩍 안아 침대에 눕히고는 제 허리에 파스를 붙여주고 따뜻한 수건으로 찜질까지 해주었습니다. 남편이 죽은 뒤로 그 누구에게도 받아본 적 없는 다정한 손길이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러자 김서방이 제 눈물을 닦아주며 제 곁에 바싹 다가앉았습니다. 그리고 제 귓가에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장모님 우시는 모습 보니 제 마음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지연이에게는 미안하지만 저는 장모님을 보면 여자로서의 모습이 더 보여요. 제가 장모님의 외로움을 전부 채워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자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라며 그를 밀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의 뜨거운 눈빛과 젊은 남자의 채취 앞에서 제 50평생 굳게 닫혀있던 욕망의 문이 열리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내 딸의 남편에게 제 모든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 후 저희의 위험한 관계는 계속되었습니다. 딸 부부가 저희 집에 오는 날이면 저는 딸의 눈을 피해 사위와 은밀한 눈빛을 주고받았고 주방에서는 설거지를 하는 척하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딸이 잠든 사이 그는 보란듯이 제 방문을 열고 들어와 저를 품에 안았습니다. 저는 죄책감에 몸을 떨면서도 수십 년 만에 다시 찾아온 여자로서의 쾌락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지옥은 제 딸 지연이의 임신 소식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딸의 임신 소식에 온 가족이 기뻐하던 그날 밤 김서방이 저를 따로 불러내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예전의 다정함은 온데간데 없고 차가운 조소만이 가득했습니다. 장모님 축하드립니다. 이제 곧 할머니가 되시겠네요. 그런데 어쩌죠? 제가 요즘 사업이 좀 어려워서요. 지연이가 스트레스 받으면 뱃속의 아이에게 안 좋을 텐데 장모님께서 좀 도와주셔야겠습니다. 그는 제게 1억을 요구했습니다. 자신의 사업 빚을 갚아주지 않으면 저와의 관계를 모두 폭로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제게 분명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내 장난감이었을 뿐이라고. 그날부터 그는 제게 돈을 요구하는 악마가 되었습니다. 저는 임신한 딸이 충격을 받을까 두려워 제 비자금을 깨고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 그의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욕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추석 명절 식사 자리. 아침에 그는 제게 오늘 저녁까지 3천만 원을 더 준비해 주십시오. 아니면 이 자리에서 모든 걸 터뜨리겠습니다.
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금 제 허벅지를 만지는 이 손길은 애정 표현이 아닙니다. 돈을 내놓으라는, 침묵하라는 역겨운 협박인 겁니다. 저는 웃고 있는 딸의 얼굴을 참아볼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이 자리에서 모든 걸 밝히고 죽어버릴까 수십 번도 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딸은 제 뱃속의 손주는 무슨 죄인가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지금 제 인생 최악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악마 같은 사위의 협박에 평생을 노예처럼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제 딸의 인생이 박살나는 것을 감수하고 모든 것을 폭로해야 할까요? 이 지옥에서 제가 벗어날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사연의 조각들을 시청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이 제 유일한 친구가 되어 이 기가 막힌 사연의 주인공에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 무엇일지 조언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댓글이 간절합니다. 사연의 조각들 구독자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달콤했고 가장 추악했으며 가장 값비쌌던 단 하룻밤에 대한 기록입니다. 저는 그 밤 아내와 엄마라는 껍데기를 벗고 30년 만에 처음으로 여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제 모든 것을 잃어야만 했습니다. 제 나이 58, 남편 박상훈과 결혼한 지 35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성공한 인생이었죠. 남편은 중견기업 임원으로 퇴직해 연금을 받고 있었고 자식들은 모두 결혼해 독립했습니다. 비싼 아파트, 고급 차, 부족할 것 없는 노후. 하지만 구독자님들, 그 텅 빈 집의 적막함을 아시나요? 남편에게 저는 더 이상 사랑하는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혈압약이나 챙겨주는 동거인, 리모컨이나 가져다주는 비서였죠. 우리의 대화는 자식들 안부와 건강검진 결과가 전부였습니다. 부부관계요? 그게 뭐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을 정도였으니까요. 저는 살아있었지만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를 버텨낼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바로 우리 옆집에 새로운 부부가 이사를 왔습니다. 최진혁, 윤서연 부부. 저희보다 대여섯 살은 젊어 보이는 그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련됨과 부유함이 흘러넘쳤습니다. 매일 밤 그들의 집에서는 와인 파티가 열렸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남편과 저는 그들을 멀리서 동경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는 자연스럽게 그들과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제 남편 상우는 젊고 아름다운 데다 애교까지 넘치는 옆집 아내 서연 씨에게 푹 빠져버렸죠. 그녀 앞에서 농담을 던지고 와인을 따라주며 평생 본 적 없는 미소를 짓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저는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반대로 옆집 남편 진혁 씨는 제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는 남편처럼 저를 없는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제가 새로 한 머리를 알아봐 주었고 제가 끓인 김치찌개를 먹으며 형수님은 아직도 소녀 같은 매력이 있으시네요. 같은 말을 아무렇지 않게 툭툭 던졌습니다. 제 심장은 오랜만에 뛰어댔지만 저는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문제의 그날은 저희 부부가 그들의 집에 저녁 초대를 받은 날이었습니다. 최고급 와인의 분위기가 무르익자 서연 씨가 제 손을 잡으며 은밀하게 속삭였습니다. 언니 솔직히 요즘 상훈이 오빠 제 남편 보면 가슴이 떨려. 언니는 우리 진혁 씨 자기 남편 보면 그런 생각 안 들어? 우리 인생 너무 재미없게 살지 않아? 저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때 제 남편이 서연 씨의 말에 맞장구를 치며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여보, 서연 씨 말 맞아. 우리 너무 늙은이처럼 살았어. 가끔은 새로운 자극도 필요한 거야. 오늘 밤 그냥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서로 파트너를 바꿔보는 거 어때?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남편의 입에서 스와핑,
파트너를 바꾸자는 말이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제가 경악하며 미쳤어요. 라고 소리치자 남편은 제 옆에 바싹 붙어 제 허벅지를 꼬집으며 말했습니다. 눈치 없이 왜 이래? 최 사장네랑 더 친해질 기회야. 저 사람들 돈 냄새가 나잖아. 그렇게 저는 돈과 젊은 여자의 눈이 먼 남편의 등살에 떠밀려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 위험한 게임에 발을 들였습니다. 서연 씨는 제 남편의 팔짱을 끼고 침실로 사라졌고 진혁 씨는 제 손을 잡고 자신의 집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그의 집에 들어서는 순간까지 저는 수치심과 공포심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진혁 씨는 제 남편과 달랐습니다. 그는 저를 소파에 앉히고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제 발을 부드럽게 마사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곤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죠. 형수님 상훈이 형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아름다운 분을 매일 볼 수 있으니 오늘 밤은 제가 형수님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 드릴게요. 그의 다정한 목소리, 뜨거운 손길 앞에서 제 30년 묵은 얼음 성벽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의 품에서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여자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제 몸의 굳은 살 하나하나에 입을 맞추며 아름답다고 속삭여 주었고 저는 어린아이처럼 울며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것은 악몽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남편은 어젯밤 화끈했어? 라며 능글맞게 웃을 뿐이었죠. 하지만 저는 진혁 씨의 뜨거운 숨결과 다정한 목소리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저는 진혁 씨를 잊지 못하고 그와 몰래 연락하며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남편 몰래 화장을 하고 젊은 여자들처럼 옷을 사 입었죠. 반대로 제 남편은 달라진 제 모습을 보며 뒤늦게 의심과 질투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요즘 바람났어? 라며 제 핸드폰을 뺏고 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죠. 자기가 먼저 시작한 불장난이었는데도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흥분해서 제게 통장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진혁 씨가 소개해준 무슨 해외 부동산 펀드인데 한 달 수익률이 30%가 넘는다나요. 남편은 우리의 노후 자금 전부와 제 이름으로 된 오피스텔까지 팔아 그 펀드에 올인했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진혁 씨와 이제 형님, 동생 하는 사이가 됐다면서요. 저는 불안했지만 진혁 씨를 향한 제 마음 때문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옆집이 텅 비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살지 않았던 것처럼 그 부부는 모든 짐을 가지고 하룻밤 사이에 사라졌습니다. 전화기는 꺼져 있었고 연락할 방법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투자했다던 펀드 역시 유령 회사였음이 밝혀졌죠.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이 사기였습니다. 그들의 세련된 미소, 다정한 접근, 그리고 파격적이었던 그날. 밤의 재앙까지 모두 저희 부부의 전 재산을 빼앗기 위한 거대한 연극이었던 겁니다. 모든 것을 잃고 망연자실한 제게 남편은 다 너 같은 여자한테 홀려서 그런 거 아니야? 라며 모든 책임을 제게 떠넘겼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결혼 생활도 제 뜨거웠던 불장난도 모두 다 거짓이었다는 것을. 구독자 여러분, 저는 지금 빈털터리가 되어 남편과 이혼 소송 중입니다. 하지만 저는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그 사기꾼 부부에게 제 인생을 통째로 내어줄 수는 없으니까요. 그날 밤 진혁 씨가 제게만 알려준 그의 옛 고향 주소가 있습니다. 이제 저는 제 돈을 찾으러, 그리고 제게 여자의 마음을 알려준 그 남자의 진짜 얼굴을 보러 제 인생의 마지막 싸움을 시작하려 합니다. 사연 위조각들 구독자 여러분, 오늘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부끄럽고 가장 후회스러우며 동시에 가장 뜨거웠던 순간을 고백하려 합니다. 어디에도 할 곳 없는 이 이야기를 마치 가장 친한 친구에게 제 모든 걸 털어놓는 마음으로 어렵게 입을 떼봅니다. 제 나이 56. 남들이 보기엔 모든 걸 다 가진 여자였습니다. 사업으로 성공한 남편, 번듯하게 결혼해 잘 사는 큰딸, 그리고 신이 넘어 제 목숨처럼 낳은 늦둥이 아들 민우까지. 강남의 번듯한 아파트에서 부족함 없이 사는 저를 보며 사람들은 모두 팔자 좋다고 부러워했죠. 하지만 여러분은 아시나요? 텅 빈 대궐 같던 그 집에서 제 이름 썩 자가 어떻게 지워져 갔는지를. 남편에게 저는 더 이상 사랑하는 아내가 아닌 집안의 가구를 관리하는 집사일 뿐이었습니다. 큰딸에게 저는 엄마가 아닌 필요할 때 손주나 봐주는 유모였죠. 그리고 17살 늦둥이 아들 민준이에게 저는 그저 잔소리꾼 엄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거울 앞에 설 때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푸석한 피부, 희끗한 머리카락, 생기라곤 찾아볼 수 없는 눈동자. 여자로서의 저는 그렇게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늦둥이 민우의 성적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사춘기에 접어든 아들의 성적이 곤두박질치자 늘 무심하던 남편이 웬일로 제게 윽박지르더군요. 당신은 애 교육도 제대로 못 시키냐면서요. 그러고는 어디서 알아왔는지 명문대 재학 중인 최고의 과외 선생님을 구해왔다며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집에 처음 발을 들인 아이가 강지훈, 25살의 그 청년이었습니다. 처음 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훤칠한 키, 맑은 눈동자,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바라보던 그 아이의 시선. 지훈이는 제 아들 민우가 아닌 저를 빤히 바라보며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님이 정말 미인이시네요. 흔한 인사치레일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수십 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그 말에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과외는 순조로웠습니다. 지훈이는 아들을 잘 가르쳤고 아이 성적도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죠. 저는 그저 고마운 마음에 매일 저녁 정성껏 식사를 차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제가 차린 음식을 먹을 때마다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끓인 된장찌개를 한 숟갈 뜨더니 눈이 동그래져서 말하더군요. 어머님,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맛이랑 똑같아요. 정말이에요. 또 어떤 날은 제가 거실에서 무심코 책을 읽고 있으니 어머님은 책 읽는 모습이 꼭 영화배우 같아요. 라며 칭찬을 하는 겁니다. 남편도 자식들도 알아주지 않던 저의 사소한 부분들을 그 아이는 신기할 정도로 정확히 짚어내 칭찬해 주었습니다. 메말랐던 제 마음에 아주 조금씩 단비가 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날은 남편이 해외 출장을 가고 큰딸 내외도 여행을 가 집에는 저와 민우 그리고 과외를 위해 찾아온 지훈이 이렇게 셋만 남아 있었습니다. 민우가 제 방에서 공부를 하는 동안 저는 거실에서 지훈이와 함께 마실 차를 준비하고 있었죠. 그런데 지훈이가 제 뒤로 다가와 찻잔을 든 제 손 위로 자신의 손을 겹쳐왔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지훈이는 제 귓가에 뜨거운 숨을 내쉬며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민우보다 어머님 뵈러 오는 날이 더 기다려져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이성과 이대로 이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다는 욕망이 격렬하게 싸웠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선생님, 이러시면 안 돼요 라고 말했지만 제 몸은 이미 그 아이를 향해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제 턱을 부드럽게 감싸쥐고는 제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포개었습니다. 수십 년 만에 느껴보는 남자의 뜨거운 입술. 저도 모르게 눈을 감고 그 아이의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와 지훈이는 넘지 말아야 할 강을 건넜습니다. 남편과 아들이 없는 시간을 쪼개어 우리는 위험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아들이 바로 옆방에서 헤드폰을 끼고 공부하는 동안 주방 식탁 밑으로 은밀하게 서로의 손을 잡았고, 남편이 거실에서 잠든 사이 저는 그의 방으로 몰래 건너가 밤을 새우기도 했습니다. 죄책감이 들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그 죄책감보다 여자로서 다시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그 쾌감과 설렘이 훨씬 더 컸습니다. 저는 다시 화장을 하기 시작했고 예쁜 옷을 사 입었습니다. 제 삶은 다시 색깔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이는 제게 생명을 불어넣어준 어린 신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신기루였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이 일찍 잠든 틈을 타 지훈이의 방에 갔을 때였습니다. 그 아이는 제게 뜨겁게 사랑을 속삭이면서도 무심코 이런 말을 흘렸습니다. 혜숙 씨, 당신 남편 같은 사람만 아니었으면 우리 아버지도 지금쯤 살아계셨을 텐데. 저는 술김에 하는 소리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진짜 파국은 늦둥이 아들 민우의 생일날 찾아왔습니다. 그날따라 기분이 좋았던 남편은 지훈이에게도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고 했습니다.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하던 중 남편이 웃으며 지훈이에게 물었습니다. 지훈 선생, 아버님은 무슨 일 하시나? 그 순간 지훈이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가셨습니다. 그는 싸늘한 눈으로 제 남편을 바라보며 말하더군요. 저희 아버지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박 사장님 같은 분 때문에요. 분위기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고 저는 불안한 마음에 지훈이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지훈이는 제 손을 뿌리치고는 품속에서 낡은 신문 기사 하나를 꺼내 식탁 위에 던졌습니다. 10년 전 한 중소기업 사장이 대기업의 부당한 압력으로 파산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기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 속 가해자로 지목된 대기업의 이름은 바로 제 남편의 회사였습니다. 지훈이는 제 남편을 노려보며 한자 한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몬 당신 아들 박 사장. 내가 당신 아내를 유혹하고 당신 아들을 가르친 건 전부 오늘을 위해서였습니다. 당신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가정을 내 손으로 박살 내주려고. 이제 좀 기분이 어떠십니까?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나눴던 뜨거운 사랑, 저를 다시 여자로 만들어줬던 그 모든 순간이 사실은 복수를 위한 치밀한 연극이었다는 말인가요? 남편은 분노로 이성을 잃고 지훈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제 아들 민우는 충격으로 울부짖으며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이게 다 사실이야? 선생님이랑 엄마랑 정말 그런 사이였어? 저는 그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복수의 도구였고 욕망의 노예였으며 아들을 배신한 엄마였습니다. 그날 밤 우리 가족은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남편은 저에게 이혼 서류를 던졌고 아들은 저를 벌레 보듯 쳐다봅니다. 모든 것을 꾸민 그 어린 애인은 제게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순간도 있었지만 복수심이 더 컸다는 잔인한 말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것이 제 어리석음 때문인 걸까요? 아니면 저를 여자로서 존재하지 않게 만든 남편의 잘못도 있는 걸까요?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사연의 조각들을 시청해 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이 제 유일한 친구가 되어 이 기가 막힌 사연의 주인공에게 따끔한 질책과 따뜻한 조언을 함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댓글이 간절합니다.